아버님. 지금도 모르세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우리 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책임 정말 다 지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저 이번에 진짜 해낼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믿어주세요. 기타가 그 도장만은 절대 찍지 마라. 제발. 아버님, 연금이 압류되면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세 문장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재생됩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아들의 목소리, 친구의 목소리, 며느리의 목소리. 순서도 없이 뒤엉켜서 귓속을 헤집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골목을 홀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계산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버튼이 달아서 숫자 몇 개는 손끝으로 더듬어야 눌리는 그 계산기. 38년 동안 공인회계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처음 사무소를 차리던 해에 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계산기로 남의 회사 장부를 들여다보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숫자 앞에서는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그 계산기는 채무상환 계획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기탁입니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서 나고 자라 25세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중견회계법인에서 경험을 쌓았고 30 초반에 독립해서 수원 시내 작은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법인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 컨설팅까지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분야를 주로 맡았습니다. 직원 5명을 두고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수원에서 최기탁 회계사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퇴직 후 제 통장에는 매달 3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령분을 합산한 숫자였습니다. 아내 정명숙의 개인연금 55만 원까지 더하면 두 부부가 쓰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영통구 아파트는 담보대출 하나 없이 온전히 제 명의였고 노후 준비는 완벽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아내와 함께 광교 호수공원을 걸었습니다. 명숙은 복지관 수채화 수업을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오래된 회계 관련 책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40년 지기 친구 임재수를 만나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재술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건설 자재 관련 사업을 수십 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세상 물정에 밝고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틀린 말을 들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그게 때로는 듣기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항상 옳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스스로를 꽤 냉정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데이터로 판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8년간 수백 개의 법인 장부를 들여다보며 위기 징후를 먼저 읽어내는 것이 제 일이었으니까요. 고객들에게 수도 없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은 절대 서지 마십시오. 가족이어도 안 됩니다. 자식이어도 안 됩니다. 그 말을 수백 번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번의 경고가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최동현이 처음으로 창업 이야기를 꺼내던 날 저는 숫자로 따지기 전에 아버지의 눈으로 먼저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낡은 계산기를 손에 들며 38년의 훈장이 한순간에 얼마나 가볍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저는 너무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들 동현이 사업계획서를 들고 집에 온 것은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의 제본된 문서였습니다. 표지에는 회사 이름과 로고가 깔끔하게 박혀 있었고 목차부터 재무계획까지 형식이 꽤 갖춰져 있었습니다. 대형 유통 플랫폼에서 6년을 물류팀으로 일하다 퇴사한 동현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반 중소형 물류 자동화 스타트업을 차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그 계획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허황된 숫자가 없었습니다. 시장 분석은 구체적이었고 초기 거래처 확보 현황도 실제 접촉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 중소 쇼핑몰들의 물류 자동화 수요, 새벽 배송 특화 서비스, 논리의 흐름이 매끄러웠습니다. 회계사 눈으로 봐도 사업 구조 자체는 현실적인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명숙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면서도 귀는 온통 거실에 와 있는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계획서 읽기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명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숙의 눈빛에는 말이 없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조심해요.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눈빛을 읽고도 계획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동현은 초기 거래처로 수도권 중소 쇼핑몰 12곳을 이미 확보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물류센터 부지도 경기도 외곽 쪽으로 알아봐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무와 회계를 직접 봐주신다면 초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저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내가 직접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 위험을 미리 잡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 마지막 장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연필로 흐릿하게 적혀있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연대 보증. 그것뿐이었습니다. 동현이 까먹고 지우지 않은 메모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당연한 전제로 적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물었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다음 날 아침 산책길에서 재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현의 계획 이야기를 대략 전하자 재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재술은 원래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바로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주 금요일 저녁 재술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재술은 소주잔을 들기 전에 먼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볍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계획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연대 보증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거절하라고. 아들이어도 안 된다고. 그 말이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은 압니다. 은행 지점장이 연대보증 이야기를 꺼낸 건 동현과 셋이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신설법인 명의로는 대출 한도가 낮고 금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탄탄한 부친이 연대보증을 서주신다면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중함이 오히려 이미 준비된 제안이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보증한도 2억 8천만 원. 변동금리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38년 동안 고객들에게 해온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연대보증은 주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전액을 떠안는 구조라는 것.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신설법인의 초기 2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그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서류를 건네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동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6년을 직장에서 버티다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나선 아들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38년의 경험이 말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낡은 계산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은행 직원 한 명이 고개를 들었고 동현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계산기를 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계산기가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변동금리 관련 유의사항을 한 번 더 고지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명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고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명숙이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희망이 아니라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잘 되면 아들이 자리를 잡고 노후는 예정대로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잘 안 되면 거기까지 생각이 닿자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그날 밤 저지른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끝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 창업 첫 6달은 정말로 눈부셨습니다. 동현의 회사는 빠르게 거래처를 늘려갔습니다. 수도권 중소 쇼핑몰 12곳으로 시작한 계약이 석 달 만에 21곳으로 불었습니다. 냉동식품 새벽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도 협약을 맺었고 소규모 IT 투자사로부터 초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동현이 저와 명숙을 수원 시내 한정식 집으로 데려간 건 창업 5달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왔고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동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궤도에 올라탔다고. 내년엔 경기도 남부 쪽 물류센터를 하나 더 늘릴 거라고. 며느리 소희도 밝은 표정으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도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됐다고. 다행이라고. 그것이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업 7달째 동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운영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송 차량 리스비와 물류센터 인건비가 초기 계산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당장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3천만 원. 저는 큰 고민 없이 퇴직금 일부에서 보냈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이 두 번째 분기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는 그게 분기점인 줄 몰랐습니다. 한 번 연결된 자금줄이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진다는 걸 저는 고객들에게 수도 없이 말해왔으면서도 정작 내 일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매출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정비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이 매달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경고 신호였습니다. 오래된 회계사라면 그 숫자를 보고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동현에게 물었습니다. 괜찮겠지? 동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분기엔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것은 근거가 있는 판단이고 믿고 싶은 것은 감정이 근거를 대신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때 회계사가 아니라 아버지로 그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무렵부터 아침마다 조용해졌습니다. 수채화 수업을 가면서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서는 명숙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데 참는 것 같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선택들이 항상 그렇듯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주거래처 이탈 소식은 어느 화요일 오후에 문자 한 통으로 왔습니다. 동현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거래처 세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쇼핑몰이 자체 물류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그 한 곳이 전체 매출의 3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남은 매출로는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석 달 안에 자금이 바닥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등받이가 삐걱거렸습니다. 오래된 의자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현의 두 번째 자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고정비 결손을 메우고 새 거래처를 확보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명숙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야 해요. 5글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명숙이 감정을 누르면서 그 말을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 날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명숙이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지 않았지만 식탁에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복지관 수채화 수업도 슬그머니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기 제가 저지른 가장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청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에는 동현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소희도 함께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소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동현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소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서 이미 많은 것이 읽혔습니다. 동현은 이번에는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새 거래처 계약을 위한 선투자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부 수치를 머릿속으로 돌렸습니다. 선투자가 효과를 내려면 최소 석 달이 필요한데 그 전에 고정비 결손이 먼저 법인을 무너뜨릴 계산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업이 회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소희의 굳은 표정이 보였습니다.
명숙이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들고 나오다가 멈춰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계산기가 아니라 감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7천만 원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거절이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이 나간 뒤였고 연대보증 2억 8천만 원은 제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동현은 알겠다고 하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소희는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계산기를 다시 꺼내지 못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38년 동안 숫자를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숫자가 무서웠습니다. 정확히는 그 숫자가 말해줄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재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어때? 짧은 안부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많이 어렵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실이 더 단단하게 굳어버릴 것 같아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가고 있었습니다. 부도 통보는 목요일 오전에 왔습니다. 동현에게서 전화가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연대보증인 최기탁 씨 맞으시죠?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심장이 단단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쿵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법인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채권 추심 연락은 그날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통이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문자로도 왔습니다. 보증인 최기탁 귀하라고 시작하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명숙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꺼낼 수 없었습니다. 38년간 남의 회사 위기를 숫자로 읽어온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된 보증 채무가 실행되는 상황을 아내에게 말하는 것. 그 말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야 동현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소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초침이 가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동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괜찮다는 말을 하면 안 됐으니까요. 그 말을 해버리면 이 상황의 무게가 사라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현이 돌아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소희였습니다. 동현 없이 혼자였습니다. 소희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다 온 것인지 화가 나 있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만들어 놓은 빚을 자기 아이들이 굶으면서 갚아야 하냐고 했습니다. 아버님 연금이 압류되면 이 가족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습니다. 차라리 연금을 자신들에게 넘기고 조용히 살라고도 했습니다. 그 말이 귀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8년간 회계사로 살면서 쌓아온 자존심이 한 문장에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겁이 나고 절박한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명숙이 부엌 쪽으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명숙이 그때 눈물을 흘렸다는 걸. 소희가 돌아간 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다는 걸. 그날 밤 명숙의 베개가 살짝 젖어 있던 걸 저는 새벽에 눈을 뜨다가 봤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더 비겁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어둠 속에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도장 찍던 날 바닥에 떨어졌던 그것이었습니다. 가방에 넣어두고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버튼을 더듬었습니다. 다른 버튼들이 손끝에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계산기를 손에 쥔 채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감정을 한쪽에 밀어두고 숫자로만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38년간 남의 위기를 이렇게 풀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위기였지만 방법은 같아야 했습니다. 계산기에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 0이 떴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술에게 전화를 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흘 전에 답장 못한 문자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어때? 라고 물어왔던 그 짧은 문자. 저는 전화 버튼을 누르면서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술이 전화를 받자마자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동현이 전화해서 말했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술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장소는 예전에 자주 가던 수원 시내 국밥집이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직 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낮에 제술과 마주 앉았습니다. 제술은 국밥을 시키고 숟가락을 들기 전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꾸짖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을 더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제술은 그냥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법률 상담사인데 이런 상황을 많이 다뤄봤다고. 한번 만나봐라 라고. 윤정민 씨를 만난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수원 법원 근처 작은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윤정민 씨는 젊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류를 펼치고 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말이 정확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먼저 연금 관련 사항부터 짚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통장 잔액으로 존재하는 순간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압류가 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를 즉시 분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 시도가 들어오기 전에 수령 계좌를 별도 계좌로 교체해야 한다고. 그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윤정민 씨가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계좌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공단에 직접 수령 계좌 변경 신청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해야 완전히 분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절차를 메모지에 적어 건네줬습니다.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로 짚은 것은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해서 채무를 일괄 상환하는 방법과 담보대출을 새로 받아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정민 씨가 덧붙였습니다. 집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노후에 주거를 잃는 것은 재정 손실 그 이상의 문제가 된다고. 담담하게 했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담보대출을 새로 받아 채무 일부를 정리하고 채권자와 분할 상환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윤정민 씨가 채권자 측과의 협상 창구도 직접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술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소 건물 앞 벤치였습니다. 제술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어나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밥 먹자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참았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백지를 한 장 꺼내 펼쳤습니다. 남은 연금 수령액, 새로 생기는 담보대출이자, 매달 생활비 예상액, 채무분할 상환금, 숫자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 두 번째 장부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채무분할 상환 계획서가 채권자 측에 승인된 날 저는 혼자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집 앞 작은 카페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깥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아이를 데리고 걷는 사람, 강아지와 산책하는 노인.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창 안에 앉아있는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정리됐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는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공단 신청과 은행 계좌 변경 모두 마무리됐고 채권자의 압류 시도가 2차례 들어왔지만 모두 차단됐습니다. 아파트는 지켰습니다. 담보대출 이자가 새로 생겼지만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발 디딜 땅이 있다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월 수입이 재편됐습니다. 기존 310만 원이었던 연금 수령액에서 담보대출 이자와 분할 상환금을 빼면 실질 가용 금액은 210만 원대였습니다. 명숙의 개인연금도 일부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노후 계획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숫자 앞에서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닥을 알고 나면 그 바닥을 딛고 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명숙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마친 명숙이 거실로 나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주 앉았습니다. 명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타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궁금한 것을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계획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숫자가 빼곡한 종이였습니다. 명숙 앞에 펼쳤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남는 돈.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명숙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으로 숫자들을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고. 그 말이 어떤 위로보다 더 컸습니다. 동현과의 대화는 그보다 며칠 뒤였습니다. 동현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소희는 없었습니다. 동현은 거실에 앉아 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원망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인 도움은 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보증도 안 되고 직접 송금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힘든 걸 알지만 아버지 노후는 이제 아버지가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짧게. 하지만 그 짧은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동현에게서 세 번째 자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딱 한 번만 더요. 소규모 대리점 보증금인데 이것만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또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 된다고. 딱 2글자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최기탁으로서 결정을 내린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잎들이 이상하게 가볍게 보였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복지관에서 강의 요청이 처음 들어온 건 수원시내 시니어 복지관이었습니다. 재술이 연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재술이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강의 주제는 노후 재무 설계였습니다. 1시간짜리 특강 형식이었습니다. 인원은 30명 남짓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강의라는 것 자체가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무사 시절 기업 대상 세무 교육을 수십 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패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38년 경력의 공인회계사가 아들의 사업 보증을 잘못 써서 노후가 흔들렸다는 이야기를. 그게 부끄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진짜 강의가 되는 거라고.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강의 당일 복지관 강의실은 예상보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30명이라고 했는데 40명이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뒤쪽에 서서 듣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도 있었고 은퇴를 앞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 앞에 서서 낡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청중들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38년 동안 이 계산기로 남의 장부만 들여다봤는데 정작 제 장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연대보증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관련 핵심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 수령 계좌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것, 자식의 사업을 지원하고 싶다면 잃어도 괜찮은 금액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번 시작된 자금 지원은 끊기가 더 어렵다는 것. 말하는 동안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노트를 꺼내받아 적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눈가를 닦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면 이 부끄러움이 의미가 생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몇 분이 남아서 더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들 사업에 돈을 넣었다는 분, 보증을 서려고 고민 중이라는 분, 이미 압류 통보를 받았다는 분. 저는 그분들 한 명 한 명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담이라고 부르기엔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오면서 재술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일한 것 같다고. 재술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에 막걸리 한 잔 기울이던 시절의 웃음과 같았습니다. 강의 요청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수원뿐 아니라 인근 용인과 화성 쪽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입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 형태로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숙이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요즘은 퇴직 직후보다 더 활기차 보인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맞는 말이었습니다. 퇴직 후 호수공원을 걷고 책을 정리하며 보내던 시절에는 몸은 편했지만 무언가 빠져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달 2번의 강의가 생겼고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내 장부를 지키는 일과 남의 노후를 지키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한 것은 그해 가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수원 영통구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집을 지키는 대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이천에 있는 작은 빌라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아파트는 임대를 내놓아 그 수입으로 대출 이자 일부를 메웠습니다. 윤정민 씨가 제안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천은 조용했습니다. 수원보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집 앞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명숙은 이사 첫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살만하다고. 그 말이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게 해줬습니다. 아들 동현은 그 무렵 작은 택배 대리점을 차렸습니다. 저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소규모 대출을 받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짧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길고 무거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잘 지내냐, 밥은 잘 먹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통화가 이전의 긴 통화보다 더 편했습니다. 며느리 소유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렸습니다. 처음엔 명절에도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왔을 때 소희가 이천으로 찾아왔습니다. 동현과 함께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이천 쌀로 만든 떡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건넸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봄 마지막 강의가 있었습니다. 화성 시니어 복지관이었습니다. 가장 큰 강의실이었고 인원도 60명이 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라고 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단에 서면서 이상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청중들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몇 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전 강의에서 같은 장면을 봤던 분들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산기를 손에 들며 말했습니다. 이 계산기로 38년 동안 숫자만 믿으며 살았는데 결국 숫자를 무너뜨린 건 감정이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다는 감정, 잘 될 거라고 믿고 싶다는 감정, 지금 결정을 미루고 싶다는 감정. 그 감정들이 하나씩 쌓여서 제 노후 장부를 흔들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금은 절대 보증의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민연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좌 분리가 필수라고.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잃어도 괜찮은 금액만 직접 현금으로만 줘야 한다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원칙을 접는 순간 모든 게 흔들린다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노후의 돈은 자식 사랑의 단위가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병원비가 되고 아내가 힘들 때 버팀목이 되며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두려움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선입니다. 그 선만큼은 지키십시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났습니다. 크지 않은 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복지관 앞에서 재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왔냐고 물었습니다. 재술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강의실 뒤에서 서서 들었다고.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잘했다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천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명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날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두색이 가득한 풍경이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손끝에서 천천히 퍼져오는 걸 느끼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낡은 계산기를 가방에서 꺼내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그 옆에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 보완할 부분, 다음에 추가할 내용, 새로 정리할 사례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예전보다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계산기 위에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닳고 낡은 버튼들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38년간 믿어왔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줄을 더 알고 있습니다. 숫자보다 소중한 것은 그 숫자를 지키려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 곁에는 언제나 함께 걷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명숙처럼, 재술처럼. 최기탁 오늘도 두 번째 장부를 씁니다.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